박원순 서울시장 추천도서 11-2 169페이지 한종수 강희영 지음 강남의 탄생. 대한민국 심장도시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책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강남의 살아있는 역사가 담겨 있다. 169페이지 수서임대아파트 단지 그늘. 강남의 외딴섬 또는 강남의 음지로 불리는 수서의 임대아파트 단지는 그 큰 규모에도 여전히 인근 주민들이 눈에 가시였다. 집값 내려간다고 하는 정도는 불평 속에도 못 꼈다. 임대아파트 애들이랑은 놀지 말라며 운동병자 취급하는 부모 중에 박사며 교수며 의사가 있었다. 김윤영의 단편소설 철가방 추적 작전에서 묘사한 이 모습은 우리 사회가 외면해오던 영구 임대 아파트의 감추어지고 불편한 진실이다.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학생들에게 붙은 딱지는 영구였다. 1990년 초 개포동 영구 임대 아파트는 주차장이 택시들로 가득 찬 택시기사 가족들의 집단 거주지였다. 물론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와 달라졌지만 여전히 강남답지 않게 주차장에 외제차가 거의 보이지 않는 이색지대이다. 최저소득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건설된 영구 임대아파트가 실제로는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수서임대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다. 독자들께서도 임대아파트가 인근에 들어서는 것에 반대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많을 테니 말이다. 최근 영화 변호인으로 다시 조명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41세까지 부산에서만 살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여의도에 전세를 얻었다. 여의도 주변 시민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의도의 학교들은 여의도 출신만으로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정원 중 20 내지 30%를 신길동이나 대방동 출신의 학생들로 채웠는데 여의도 출신의 학생들은 이들을 따돌리곤 했다. 당시 노무현 의원의 아들 근호는 여의도에 집이 있기는 했지만 촌티를 벗지 못해 딸을 당했고 할 수 없이 신길동이나 대방동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야 했다고 한다. 몇 달 후 노무현 의원이 청문회 스타가 되자 이 사실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알려져 근호에게 여의도 출신의 친구들도 생겼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젠가 노근호 씨가 무슨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언젠가 노근호 씨가 여의도에서 신길동이나 대방동 아이들과 친했다고 자랑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실상은 이랬던 것이다. 아, 노근호가 아들이구나. 어, 170페이지 분당 신도시의 건설. 1988년에 출범한 노태우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은 주택 문제였다.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그리로 나앉게 된 가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자살까지 했네. 이는 자칫 체제 위기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었다. 아직 6월 항쟁의 기억이 생생한 시기였다. 노태우 정부가 주택 문제에 집중한 또 하나의 이유는 1988년부터 미국의 원화 절상과 수입 개방 압력으로 3조 호황이 막을 내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참고로 당시 서울의 주택수는 160만 호였고 전국을 다 합쳐도 700만 호에 불과했으니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이었다.
200만 호 중 90만 호를 수도권에 건설할 예정이었는데 바로 분당, 일산, 중동, 삼본, 평촌과 같은 제1기 신도시가 중심이 되었다. 이 중에서 강남의 연장이자 실제로도 강남 사람들이 많이 이주한 분당에 대해 알아보자. 분당은 서울의 정보산업, 서비스업,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강남의 중산층 인구를 유인하는 자족형 도시로 계획되었는데 실제로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 지금의 KT 등 많은 공기업이 이전했다. 나중에는 네이버나 NC소프트 같은 대형 IT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분당을 자족형 도시라고 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어쨌든 분당은 5대 신도시 중 가장 넓은 596만 평, 수용 인구는 39만 명의 약 9만 7,500호를 수용하는 초대형 도시였다. 초대형 신도시였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1989년 4월 12일에 개발 초안을 작성하고 불과 2주 후인 4월 27일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다. 7월 30일에 단지 현장 공모에 들어갔고 11월 5일 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공사가 시작되었다. 필자는 성남이나 분당을 갈 때마다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성남구시가는 분당 신도시보다 훨씬 먼저 형성되었는데 왜 산동네에 있는 것일까? 왜 그때 텅 비어있는 분당에 신도시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당국이 서울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광주 대단지, 즉 성남 구시가를 만들면서 땅값이 싼 임야를 겉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저렴한 땅값 외에도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쫓겨와서 또 불량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눈에 잘 안 띈다는 이점도 있었다. 이렇게 성남은 두 번에 걸쳐 다른 동기 아래 서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도시가 되었다. 그것도 하나는 강북처럼 하나는 강남처럼 말이다. 공사는 초고속으로 진행되었다.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지 고작 반년이 지난 1989년 11월 26일에 모델하우스가 개관했다. 장소는 순회동 국도변에 있는 광주고속 창고부지였다. 2만 평이 넘는 이 부지에 한신공영, 현대산업개발, 우성, 한양, 삼성 등 5개 업체가 무려 48개의 아파트 모델을 만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당시 분양가는 평당 180만 원에서 208만 원 수준이었다. 개관 첫날 15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모델하우스까지 가는 데만 4 내지 5시간이나 걸릴 정도의 열기였다. 사당역에서는 셔틀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심지어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 나들이를 왔다가 버스를 분당으로 돌려 구경하고 가는 경우도 많았다. 분당에 집을 사려는 이들은 크게 세 부류였다. 첫째, 강남 아파트 가격의 40% 정도에 불과한 분당 아파트를 사서 평형대를 늘리려는 강남 주민들이었다. 둘째, 수도권의 무주택자들로 젊은 부부들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전문 투기꾼들이었다. 워낙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분당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왔다. 인력 부족으로 미숙련공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투입되었다. 골재와 시멘트 등 건설 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중국산 시멘트를 썼느니
바다모래를 썼느니 하는 시비가 잇따랐고 아직도 괴담이 돌고는 한다. 그래도 시행사인 토지공사가 그보다 몇 년 앞서 개발한 중계단지의 용적률이 230%였음을 감안하면 민간 업체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용적률을 180% 수준으로 억제한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또한 분당은 지하철 건설과 함께 역세권 개념이 처음 도입된 신도시이자 녹지와의 연결이나 수변 공간인 탄천의 직선화 등 새로운 개념들이 대거 도입된 신도시였다. 지금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찬사까지 받지만 초기 입주자들에게 분당은 아주 살기 힘든 곳이었다. 1991년 9월 첫 입주가 시작된 이래 3년 후인 1994년 8월까지 입주민 중 약 15%가 유턴을 선택했다. 교통난과 편의시설 부족, 그리고 높은 물가 때문이었다. 물가가 높았던 이유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유동 인구가 적은 신도시의 소비 잠재력에 의문을 표하며 투자를 주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자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1996년으로 예정된 유통시장 완전 개방에 대비하여 지점수를 늘리고 할인점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분당 역시 1995년 뉴코리아 백화점의 진출을 시작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곧이어 순회역의 청구그룹의 블루힐, 훗날 롯데가 인수, 정자동의 신세계의 이마트, 서현역의 삼성플라자, 훗날 애경이 인수, AK플라자로 변경이 진출하면서 분당은 유통불모지에서 격전지로 변모했다. 심지어 2000년에는 고객 유치를 위해 150여 대의 셔틀버스가 운행될 정도 2001년 6월 30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중지되었다. 어떻게 읽어야 돼? 였다. 이렇게 유통업체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분당은 진짜 신도시다운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몇 가지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분당은 성공한 신도시였다. 또 이후에 새로 건설된 판교, 송파, 용인 일대와 더불어 거대한 신도시 지역이 형성되는데 분당은 그 중에서도 핵심 지역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분당을 비롯한 일기 신도시는 원주민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도 신기원을 이루었다. 부끄럽지만 일기 신도시 이전에는 토지공사를 비롯한 도시개발 주체들이 개발 지역의 원주민들에 대한 기록을 남긴 예가 거의 없었다. 토지공사가 서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개포와 중계 지역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도시개발사에는 그저 개발 면적과 몇 세대의 주택을 지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이전 시기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었다. 전에 살던 주민들의 문화가 어땠는지, 시설이 무엇이 있었는지 등은 별난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정보, 예를 들면 몇 명의 주민이 살았는지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던 것이다. 분당을 포함한 일기 신도시 개발은 6월 항쟁 이후에 실행되었고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제야 개발 이전의 원주민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9. 강남의 부촌들 175페이지 제2부 더 커지는 강남 9. 강남의 부촌들 175페이지 강남의 첫 번째 부촌 압구정동 강남의 또 다른 얼굴 서초동 가장 강남스럽지 않은 그러나 가장 강남다운 청담동 다양한 얼굴을 가진 삼성동 10. 강남의 흑파들 193 11.
지난날의 그늘 207, 12. 현재의 강남 239, 13.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강남 267. 구. 강남의 부촌들 175페이지. 강남의 첫 번째 부촌 압구정동. 압구정동을 강남의 부촌 중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압구정동이 강남에 생긴 첫 번째 부촌이고 한국 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친 곳이기 때문이다. 압구정동은 잘 알려진 대로 세조부터 성종 때까지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상당군 한명회의 정자가 있던 곳이다. 압구정 야오팅은 한명회의 호이기도 한데 명나라 제1의 문인인 예겸이 지엔으로부터 받은 이름이라고 한다. 이게 예로 번역하구나. 한명회는 제국의 문인에게 이름을 받을 정도의 권력자였던 것이다. 당시 아니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강을 두고 서로 마주보는 압구정동과 옥수동 사이에 저자도 이게 총가? 라는 섬이 있었다. 압구정동, 더 정확히 말하면 현대아파트 일대는 장마 때마다 침수되는 배나무 과수원골이었다. 세상에 공개된 1970년 이전의 강남 자료 사진을 보면 압구정 향후회에서 제공한 것이 많다.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이란 것도 있네. 압구정리가 고향이었던 사람들은 지금 또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고향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광주의 언주면이었네. 지금 또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고향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압구정리에서 살던 사람들은 1960년대 말까지도 굽이치던 한강을 바라보면서 배농사를 짓고 평화롭게 살았다. 강남이 개발되면서 그들은 고향을 떠나는 사람, 잔류하는 사람으로 나뉘며 뿔뿔이 헤어져야 했다. 당시 현대건설은 경부고속도로 공사 대금으로 받은 압구정동의 한강 공유 수면, 국가 소유의 수면을 매립해 아파트를 지었다. 압구정리 사람들은 어느 날 불도저의 경음을 들으며 자신들의 집터가 10m 땅속으로 묻히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압구정 향우회 나종덕 55 총무는 조상 대대로 압구정동에 살았고 그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배농사를 지었었다. 여기점에는 괄호가 있네. 그는 지금 또 압구정동에 살면서 마음속의 고향을 간직하고 있다. 상점백회로 농촌에서 자족적인 도시로 변모. 내일신문 2011년 2월 14일 1970년에 한강 건너 이천동 단지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많은 재미를 본 현대건설은 1975년 3월 새 아파트 단지 건설에 착수했다. 4,979 가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지금 기준으로도 대단지이니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다. 현대건설은 저자도를 남김없이 파내어 건설용 골재로 사용했고 한강 수면을 허가받은 면적보다 25%나 더 매립하여 4만 평을 더 얻었다. 골재도 땅도 공짜였으니 그야말로 봉이 김선달 뺨치는 땅 짚고 헤엄치기, 꼭 먹고 알 먹고식의 장사였다. 이곳에서 이렇게 떼돈을 번 회사는 현대만이 아니었다. 현대아파트 인근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 한양이나 위성 등 많은 건설업체도 이런 봉이 김선달식으로 돈을 벌었다. 어떤 의미건 기념비적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아파트에 회사 이름을 붙인 첫 번째 단지로도 역사에 남았다. 그 전에는 대개 종암아파트, 마포아파트, 회연시민아파트 등 지역 이름을 붙였는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후 다들 회사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최근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을 홍보해주는 나라는 없다고 혹독한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후야 어쨌든 아파트 장명법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런데 1978년 6월 말 특혜 분양 사건이 터졌다. 현대건설이 자사사원용으로 승인받은 현대아파트를 대거 사회 고위층에 분양해 주다가 걸린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한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떠돌던 이 소식은 1978년 6월 한 통신사에 의해 각 언론사에 타전되고 다음날 아침 신문들이 이를 대서특필함으로써 세상에 공개되었다. 공직자 220여 명, 아파트 특혜 분양이라는 머리 기사였는데 공직자만 특혜 분양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언론인도 많았다. 특혜 분양에 관련된 언론인들은 경향신문 6명, 동아일보 5명, 서울경제 4명, 중앙일보 4명, 문화방송 3명, 조선일보 3명 등 모두 37명으로 편집국장이나 정치부장, 경제부장 등 대부분 유력 언론인들이었다. 오랜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언론인들의 양식이 무너지고 도덕은 마비되었던 것이다. 그중 6명이 2채 이상을 분양받았거나 수사 당시 이미 전매 차액을 남기고 분양권을 팔았다. 하지만 수사는 단 열흘 만에 숱한 의혹만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아파트 분양권을 회수하고 재추첨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철저히 무시되었다. 마지못해 검찰은 한국도시개발 정몽구 사장과 피분양자인 곽우석 당시 서울시 부시장 등 5명만을 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이들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특혜 분양을 통해 엄청난 액수의 프리미엄을 얻었지만 프리미엄은 뇌물이 아니라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여론은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특혜의 주인공들이 장악하고 있던 언론사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결국 이 사건은 밝혀지지 않은 많은 사실을 뒤로 한 채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으로 현대아파트의 명성은 더 높아졌다. 물론 가격도 계속 오르기만 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특징은 사실 한국 아파트의 특징이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거의 모든 동이 전통적인 남양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거실에서는 앞쪽의 아파트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흘러가는 강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 한강은 압구정동 북쪽에 있다. 그리하여 너나 없이 북쪽에 있는 부엌 쪽 벽을 뜯고 큰 창을 내기 시작했다. 아, 이거 전번에 우리 가본 데인가? 이 때문에 한강변에서 현대아파트를 보면 누군가의 표현처럼 전체주의자가 만든 아파트에 무정부주의자들이 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각기 창이 다르다. 한국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전 아파트 남양은 실제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모든 건물을 남양으로 만들면 동강거리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 1층까지 볕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어야 하고 특히 아파트 외부 공간은 거의 볕을 받지 못해 기껏 심은 비싼 나무들이 고사 직전에 몰리게 된다. 당연히 외부 공간에서 일어나야 할 공유 행위도 시들어가고 만다. 그래도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무모한 남양 올인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지어진 탓인지 그리 답답해 보이지는 않는다. 세월이 지나 나무들이 많이 자랐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건축 전반의 문제라 할 수 있지만 습식 건축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데에 있다. 모든 건축은 물을 쓰지 않는 건식과 물을 쓰는 습식으로 나누어진다. 쉽게 말하면 물을 부어 짓는 방식이 습식이다. 별난 거 다 있네.
그런데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건축은 거의 다 습식이다. 주지하듯이. 습식은 시공이 간편하고 숭변공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장점 덕분에 습식 건축이 대세가 되고 그 덕분에 많은 아파트를 지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다. 대신 한국인들은 건물의 내구성 저하와 새집 증후군이라는 두 가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습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대다수 건물들은 세월이 지나면 타일이 떨어지고 억지로 붙인 문의목 같은 외장재가 흉한 몰골을 드러내고 만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중후해지기는커녕 오종총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내장재를 강한 본드로 붙이는 방식이니 새집 증후군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한양아파트 역시 외관이 오종총해지는 현상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튼튼히 지은 건물이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한다. 현대아파트 단지를 걷다 보면 독자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동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입주민들이 오종총해지는 외관을 견디기 힘들어했던 것이 아닐까. 현대아파트를 가보니 오후 2시에도 주차장은 거의 가득 차 있었다. 최소한 한 집에 2대의 차가 있을 테니 주차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한 불편이 대단할 것이다. 사실 몇 년 전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독자적인 재건축안을 만들어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남 부동산 신화의 원조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재건축은 휘발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는 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개발로 번 돈을 바탕으로 자동차, 조선 등 국가기관 산업을 일으켰고 대북 사업에도 큰 차취를 남겼다. 다른 부동산 재벌들하고는 격이 달랐다. 잠실이 신격호의 왕국이라면 압구정동은 누가 뭐래도 왕 회장이 만든 도시인데 그는 이곳에 묘한 유산을 하나 남겼다. 현대그룹 하면 사람들은 흔히 중후장대와 돌파력으로 상징되는 거친 느낌을 받는데 유독 현대백화점만은 그렇지 않다. 현대백화점은 그와는 결이 다른 세련된 고급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현대백화점이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첫 매장이자 본점이 바로 압구정동에 있기 때문이었다. 압구정 본점이 문을 연 때는 1985년이었는데 이 시기는 바로 3조 호황의 절정기와 겹친다. 더구나 동호대교와 지하철 3호선도 같은 해에 완공되었다. 이 호황으로 이곳의 상당수 주부들은 파출부를 고용하여 가사노동에서 해방되었고 여유 시간을 부동산 투기와 에어로빅, 골프, 볼링 같은 레저와 쇼핑에 투자하였다. 이런 사모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관이었으면 코카콜라란 노래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헬스클럽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코카콜라 한 병,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동 몇 호실로 배달되더니 코카콜라 2병, 헬스클럽 우리 사모님 목구멍에 아살살살 넘어가더니 해야디야 기분이 나네. 살기 좋은 이 세상에 잘 태어났네. 이런 복부인들의 행태와는 별도로 1980년대 초반부터 현대아파트 건설 당시에는 배밭이었던 단독주택 필지에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다. 1987년 봄, 그중 한 레스토랑에서 전 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노동운동가 이옥순을 만났다. 이때는 꽤 살벌한 시기였다. 1985년 대우자동차 파업, 구로노동자 연대 파업, 미문화원 점거농성 등 큰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전두환 정권은 위기감을 느꼈고 안기부와 보안사, 국군보안사령부, 치안본부 등 정보기관을 대거 동원해
대학가와 공단 지역의 다방, 식당, 술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대학도 공장도 없어 정보기관의 감시망이 없는 압구정동에서 접선을 했던 것이다. 금천구 독산동 벌집동네에 살던 자취생 유시민은 가리봉동 국밥 한 그릇보다 비싼 압구정동 커피를 마시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속이 쓰렸다고 한다. 얼마 후인 1988년 우리나라 최초의 원두커피 체인점인 자댕과 맥도날드 1호점이 압구정동에 개점했다. 하지만 역사적인 맥도날드 1호점 가게는 지금 사라지고 없고 모 의류 브랜드가 들어서 있다. 세월은 그만큼 무상한 것이다. 자댕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그리의 커피 향기는 더욱 진해져 갔다. 압구정 로데 오거리 끝자락부터 시작되는 신사동 멋샘길이라는 커피거리가 생겨 많은 커피집이 성업 중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유명 패션숍, 미용실, 모델 에이전시, 광고 제작사, 이벤트 회사, 사진 스튜디오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압구정동은 단순한 부촌에서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소비 공간으로 진화하였다. 물론 그 선봉에는 현대백화점과 한화가 리모델링한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었고 한편에는 로데오 거리가 있었다. 로데오 거리는 LA 베벌리 힐스에 있는 고급 쇼핑가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사실 원조는 압구정동처럼 번잡스럽지는 않다. 어쨌든 로데오 거리와 갤러리아 백화점은 압구정동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방 사람들에게까지 익숙한 고유 명사가 될 정도로 유명해졌다. 2012년에 개통한 분당선의 역 이름이 압구정 로데오일 정도이니 거의 공식 정착된 셈이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로데오 거리는 급속하게 쇠퇴했다. 지나친 임대료 상승, 도로의 일방통행화, 그리고 자생력 없이 직접 이식된 서구 문화 및 일본 문화에 대한 염증, 마지막으로 목동, 문정동, 신림동, 일산, 건대 앞 등에 들어선 로데 오거리의 난립 등 여러 이유 때문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요맹사를 타기 시작한 압구정동은 1990년대에 들어서 욕망의 배설구가 되어 압구정동 오렌지족의 무대로 더 유명해졌다. 당시 언론이 보여준 압구정동에 대한 태도는 오늘날 명품족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했다. 즉, 졸부 취향의 천박한 소비를 비판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들의 관심을 만족시켜주는 이중성이 있었다. 어쨌든 세월이 지나자 압구정동 역시 조금 특별하긴 하지만 일상의 공간으로 정착되기에 이른다. 이유는 간단한데 압구정동과 강남에서 태어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압구정동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금융기관이 있다는 점이다. 어느 날 취재를 위해 대로에서 눈에 띄는 점포만 세어보니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신사중학교 사이에만 무려 38개의 은행과 증권사, 투자사가 있었다. 압구정동의 백화점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기업체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압구정동 주민들의 경제력을 알 수 있는 좋은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강남의 신흥부촌들이 많이 등장했다지만 압구정동의 힘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덧붙여 지금은 보편화되었지만 별도의 경비실을 두고 외부인 통제를 시작한 단지도 압구정동이 처음이었다.
어디지? 처음이었다가 어디 있어? 처음이었다. 여기. 183페이지 강남의 또 다른 얼굴 서초동. 고속터미널을 지난 반포로는 강남 성모병원과 국립중앙도서관 사이를 지나 언덕을 넘는다. 이 도로는 800년 묵은 향나무 앞에서 강남의 간판도로인 테헤란로를 만나 사거리가 되고 예술의 전당 앞에서 예술의 전당 앞에서 남부순환도로를 만나 끝이 난다. 약 1km의 이 길은 서초동에서 가장 큰 길이기도 한데 오피스 빌딩이나 대형 상가 그리고 강남에서 흔하디 흔한 아파트가 거의 보이지 않고 대형 공공건물들이 듬성듬성 서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3부의 하나인 사법부의 정상대법원과 검찰청, 국립중앙도서관, 서울고등법원, 대한민국학술원,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중요 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예술의 전당까지 합치면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세종로 다음과는 중요한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반포로를 공공건축의 섬이자 강남의 세종로라고 한다. 그러나 이 거리는 공간에 여유가 있음에도 어딘가 허전해 보이고 별로 걷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는다. 권위적인 분위기의 건축물들과 그와 너무도 대비되는 식당과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들이 입주한 고만고만한 빌딩들, 그리고 무질서한 간판들 때문일까? 아니면 혹시 건국 이래 최대 참사였던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의 기억이 어려 있기 때문일까? 사실 서초동 일대 고만고만한 건물밖에 없는 이유는 고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을 구워보지 못하게 해놓은 조치이다. 비슷한 예는 여의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서초동과 같은 이유로 서여의도가 동여의도에 비해 건물이 훨씬 낮다. 서초동의 사법부든 여의도의 입법부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권위가 지켜지는 것은 아닐 텐데 말이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정보를 추가하면 사랑의 교회 건축을 계기로 고도 제한이 풀렸다고 한다. 반포로의 이러한 분위기와는 별개로 주거지로서 서초동은 독특한 지역이다. 서초 일동에는 빨간색 벽돌로 지은 고급 단독주택과 빌라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짐작하듯이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산다고 한다. 서초 2동에는 2007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삼성타운이 자리 잡고 있다. 서초 3동에는 2003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현대슈퍼빌이 있는데 이 아파트는 군인공제회가 건설하였기에 쟁쟁한 예비역 장성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서초 4동에는 삼풍아파트와 삼풍백화점 자리에 세워진 주상복합 아크로비스타 최고의 조망이라는 뜻이 자리 잡고 있다. 호불호를 떠나 서초동은 대법원과 더불어 어쩌면 한국 최고의 권력일지도 모르는 삼성그룹 본사가 같이 있는 한국의 심장부임이 틀림없다. 185페이지 가장 강남스럽지 않은 그러나 가장 강남다운 청담동. 압구정동과 바로 인접해 있지만 청담동의 분위기는 아주 다르다. 압구정동이 강남의 9세대를 대표한다면 청담동은 신세대를 대표한다. 청담동이 뜬 이유는 물론 압구정동의 우산 효과 때문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곳은 고층의 대단지 아파트가 없다는 사실이 매력이 되어 뜬 동네다.
고층의 대단지 아파트가 없다는 사실이 매력이 되어 뜬 동네다. 고층의 대단지 아파트가 지하철 3호선 개통 후 압구정